세종대왕한테 황희정승이 있었으면은 정조대왕에게는 어릴 때 정조대왕은 어땠었나요? 그 해경공 씨가 그만 좀 공부를 할 정도로 학문을 사랑하고 열심히 노력하셨던 학문을 사랑하고 열심히 노력하셨던 정조대왕의 그 책에 대한 진심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조선시대의 그 세종대왕과 더불어서 가장 문화와 학문에 힘썼던 왕이 바로 정조대왕인데요. 이때 당시 출판 문화는 어느 나라보다도 뛰어난 나라인데 정조대왕 그 중에서 또 정점에 계신 분인 거죠. 그럼 정조대왕의 어떤 부분들이 뛰어났었나요? 가장 명문장가였고 또 글씨를 잘 쓰셨던 이만큼 또 노력한 왕이 또 드물었기 때문에 그 조선 전기 세종대왕님이 계시면은 조선 후기에는 정조대왕이 있다라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팔달문이 그래서 사통팔달의 팔달문이라고 합니다. 이 성벽을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산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서 쭉 보다 보면은 그 수원화서에서 가장 높은 서장대가 있습니다. 정조대왕께서 여기서 군사훈련을 하셨고요. 그리고 여기 넘어서 보이는 게 바로 화성 행궁입니다. 또 하나의 궁궐이죠, 행궁은. 근데 행궁은 보통 북쪽을 등을 지고 궁궐은 남쪽을 바라보는 게 원칙인데 이거는 이 팔달문의 그 모양 때문에. 그럼 수원화성을 만들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영조에 대한 공간입니다. 영조가 사도세자를 위해서 책을 쓰고 그리고 또 영조대왕이 어렸을 때 쓴 글씨가 지금 전시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사도세자랑 또 관련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공간은 영조, 사도세자, 정조 3대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축성 전에 배경과도 같은 거죠. 보시면은 사도세자 어렸을 때 글씨, 그리고 영서라고 해가지고 사도세자가 대리청정했을 때 내렸던 그 명령서가 있고, 여기 또 보시면은 사도세자의 그 무덤인 혈륜원의 표석을 탑본을 지금 전시하고 있어서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 축성 이전의 배경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화성을 만들게 된 여러 가지 이유, 그러니까 물론 정조의 개혁 정신도 있지만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추승도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궤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건축 보고서의 진수이자 수원화성 축성 종합 보고서인 화성성역 의궤 또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수원화성은 벽돌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벽돌성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있긴 있습니다. 그 강화외성이라 가지고 물론 민가에서는 벽돌을 쓰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정조대왕께서도 스스로 얘기를 하세요. 화성성역에 그때 당시에 실학자들이 벽돌로 성곽을 만들자고 얘기했었는데 정조대왕께서 벽돌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전에 이제 또 시행착오가 또 강화외성에서 벽돌을 쌓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냥 제가 이거를 제가 단언할 수는 없는데 벽돌을 이만큼 활용한 데는 거의 수원화성이 유일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수원화성을 왜 개혁도시라고 불리우는 건가요? 또 성곽만 만드는 게 아니죠. 성곽 안에 있는 사람들. 개혁도시라고 불리는 이유가, 왜 개혁도시라고 불리냐면은 단순하게 성곽 축성에 대한 축성법의 개혁뿐만 아니라 그 안에 상업적인 것. 그 정조대왕이 화성을 만들기 전에 수원은 좀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정조대왕께서 이 수원을 또 하나의 신도시, 제2의 수도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천도는 아니고요. 또 하나의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양경체제라고 해요. 그 경자가 수도를 의미하는데 그 한양 도성과 또 수원 화성이 또 본인이 이제 그 상황이 돼가지고 와서 살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고 하니까 이곳에서 또 상업 발전, 근대화의 맹아라고도 또 할 수 있는 그 싹은 움텄던 거죠, 정조시대에. 그럼 이 당시 정조대왕의 주변에서 이것을 도왔던 인물들은 누가 있나요? 가장 아꼈던 신하들, 여러분들 정약용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가장 중책을 맡겼던 신하가 바로 번암 채제공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세종대왕한테 황희정승이 있었으면은 정조대왕에게는 번암 채제공이 있었습니다. 100년 만에 나온 남해 출신의 정승인데 번암 채제공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나열하실 수 있는 정조대왕의 업적을, 지금 따지면 국무총리죠? 다 본인이 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약용의 아이디어는 그 빠릿빠릿한 신입사원이면은 전무나 상무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그 무엇보다도 정조대왕을 가장 믿고, 영조가
세손한테 그랬어요. 사심없는 신하이고 가장 충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번암 채제공은 사도세자가 나중에 폐세자 됐을 때도 강력히 반대하였고 목숨을 걸고 영조에게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정조대왕의 무예 실력은 어떠했었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가장 또 중요한 군제개혁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너무 잘 아는 그 정조대왕 시해 미수 사건, 정의역변 사건 아시지요? 그러면서 정조대왕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처음에 왕은 따로 군대를 못 만들잖아요. 근데 군대를 따로 만듭니다. 123명의 수기소로 시작해서 점점 더 늘어나서 장영, 외영만 해도 2만 명이 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강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한양도성에 있는 장영, 내영 군사들이 있고 그 수원을 중심으로 한 외영 군사들인데 이 외영 군사들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백동수 아시죠? 드라마를 통해서 봤던 백동수와 그 벗들이, 그 박제가, 이덕무 등이 무해도보 통지라는 무해서를 만듭니다. 무해서에 대한 역사가 좀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임진왜란이 지나고 무예제보, 우리 수원화성범을 가지고 있는 무예제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무예서면은 그 이후에 그 번역 속집이 나왔고, 또 중요한 게 사도세자 때 무예신보라는 걸 사도세자가 직접 씁니다. 그 무예제보는 6가지 병장기에 대한 책이었고 무예신보는 18가지인데 사도세자가 무예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또 정조가 마지막으로 무예신보는 전해져 오고 있지 않는데 무예신보에 6기를 또 추가시켜서 무해도보 통지를 만듭니다. 무해도보 통지 말로 한국 무예서 최고봉의, 그 전에는 무예서가 진법에 관련된 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 무예서는 개인, 군사들 개인의 여기 이 무기들을 다 익힐 수 있어야 됐습니다. 장효영 군사들은 조선 후기에 가장 강군이었던 장효영이 정조대왕께서 돌아가시고 불과 2년 만에 혁파가 됩니다. 정순왕과 노로에서 1802년에 장효영이 와해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일제강점기 때 많이 이제 그 장효영의 그게 계속 이어졌으면 참 안타깝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럼 뭐 역사랑 가정이 없는데 장효영 군대가 좀 이어졌으면은 전쟁 한번 안 하고 그렇게 나라가 뺏기지 않았을 거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저희 수원화산법문관은 그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군주 중에 한 명이었던 정조대왕을 헌창하고, 또한 한국성과가 있고 수원화성을 가장 널리 알리는, 널리 홍보하는 전문박물관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수원화성을 보시고 또 정조의 숨결을 또 느끼고 싶으시면은 우리 수원화성 박물관이 또 교통상으로도 참 좋거든요. 화성 안에 중심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오시기 편합니다. 화성 박물관에 오셔서 정조대왕의 정신과 수원 화성의 우수성을 느끼시기 바랍니다.